최저임금 논란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이 쟁점이고 그리고 임금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 뜨겁고요. 네. 어제 정부에서 재정 관련된 최고위 회의도 열고는 했는데 핵심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산입범위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 3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산입범위를 왜 갑자기 건드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저임금 노동자,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 등.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빈곤.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에도 모든 유력 후보가 맞아요. 최저임금 10,000원씩 3년 내지 5년에 달성하겠다 했고요. 그 첫 단추로서 16.4%가 획기적으로 인상이 됐죠. 그래서 2000년 이래 최대다. 박근혜 정부 때 7.5% 정도 오른 거에 비해서 9% 정도 더 높게.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 문제의 획기적 개선책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오르는 16.4% 가까이 올라야지 3년 내에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기업 쪽에서도 은근히 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 처음에 많이 나왔던 게 고용 불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였기 때문에 당장 고용이 어려워져서 분명히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사람을 자르게 될 거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경비원 얘기 이런 것만 하겠는데 실제 노동연구원이 조사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표까지 확인이 좀 됐어요. 적용된 지 5달 정도 됐는데요.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시기고요. 이 노동경제학에서도 오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줄 수는 있다는데 마침 고용 지표와 소득 분배 지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흐름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흐름이 갑자기 큰 목소리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산입범위를 조정하면서 기업들에게 이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대개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이게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올해 최저임금이 몇 % 올랐고 물가 상승률이 얼마이므로 이번에는 몇 % 올라야 된다라고 노동조합과 이제 사측이 협상할 때 그런 지표를 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저임금 노동자들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위에 있는 2분위, 3분위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중과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생산직 노동자 고졸 초봉이 최저임금이 한 130%, 125% 정도 정해지면 1차 하청은 120%, 2차 하청 110%, 3차 하청 100%. 이렇게 연쇄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 문제, 일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우리나라에 특히 복지제도 안 갖춰져 있고 노동조합의 교섭제도로 임금을 올리는 관행이 10% 미만에게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최저임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최근에 독일 같은 나라가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이유는 이런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노동빈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나라에서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최저임금인데 그 단기적인 부작용을 조금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워낙 오랜 관행에 그리고 여론에서의 여론몰이가 좀
생각보다 강했던 거에 대해서 좀 과잉 네. 성급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과잉 성급한 대응을 국회가 한 거네요. 예, 정부 여당이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반대쪽 입장에서 보자면 어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번에 뭡니까? 전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25%.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7%밖에는 안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한 조치는 확실하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00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묘수를 동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묘수인가요? 예, 저임금 노동자에게 바로 타격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기임금 인상이었던 사람들에게 줬다 뺏었다라는 것에 보완 장치인데 이게 일몰제입니다. 5년 이후에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내후년엔 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20%, 5%로.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시간이 가면서. 그 사이에 임금 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냐? 아닙니다. 사용자 측 유인만 줄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은 잠재적인 요인은 되지만 이것이 뭐 틀이 바뀔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바뀐다고 해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25% 7% 산입 범위를 조정을 하더라도 연구에 따르면 6% 정도 최저임금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걸 올리려면 8% 정도 더 16.4%가 아니라 24.4% 정도 올렸어야 24.4%. 산입 범위를 25% 7%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으면 그만큼 더 올려야지만 16.4% 오른 것만큼의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산하면 16.4%에서 8%를 빼면 8.4%면 박근혜 정부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줬다 뺏었다라는 얘기는 의미는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직접적 타격은 최소화시키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당장도 이 악영향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평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서둘러서 종합적인 판단도 없이 이건 뭐 관련된 연구를 참조한 거는 있지만 그게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삼을 만한 만큼 충분한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25% 7%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도 사실 저임금 노동자군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상호 형평성 문제든 따져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안 따지고 좀 이렇게 빨리 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다 임금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임금 노동자 군에 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왜곡된 임금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급은 작게 주면서 모든 걸 다 수당화해서 그러니까 뭐 야근하고 철야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일정 정도 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 뭐 휴일근로 뭐 이런 거 안 하면 사실상 본봉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퇴직할 때 되면 본봉으로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결국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기업 측 입장에서 노동자 임금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통상임금 안에 여러 수당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외국은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정은 왜곡된 임금 구조를 바꿨다라고 국회에서는 얘기를 바꾼 거는 아니고요. 바꾸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데 최저임금 자체에 미치는 효과가 워낙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우회적인 긍정적일 수도 있는 효과를 가지고 이것이 뭐 나름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직접적인 악영향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임금 구조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장시간 노동 체제와 쌍을 이룹니다. 장시간 노동하려면 150% 할증률을 줘야 되는데
예, 그 산입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임금 인상의 요인은 각종 수당 뭐 상여금 늘리는 걸로 해왔던 것이죠. 네.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랑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임금 구성을 간소화하는데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입니다. 네, 그냥 가능성. 최저임금이 곧 자기임금이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위에 있는 2분위, 3분위 노동자들도 예. 최저임금이 중과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생산직 노동자 예. 고졸 초봉이 예. 최저임금이 한 130%, 125% 정도 정해지면 네. 1차 하청은 120%, 2차 하청 110%, 3차 하청 100%. 예, 이렇게 연쇄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 문제, 일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최저임금 인상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우리나라에 특히 네. 복지제도 안 갖춰져 있고 네. 노동조합의 교섭제도로 임금을 올리는 관행이 10% 미만에게만 그렇죠. 적용되고 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최저임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 최근에 독일 같은 나라가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이유는 예. 이런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노동빈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나라에서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최저임금인데 네. 그 단기적인 부작용을 조금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워낙 오랜 관행에 그리고 여론에서의 그 뭐 여론몰이가 좀 생각보다 강했던 거에 대해서 좀 과잉 네. 성급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과잉 성급한 대응을 국회가 한 거네요. 예, 정부 여당이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네. 지금 뭐 반대쪽 입장에서 보자면 어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번에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이 쟁점이고 그리고 임금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 뜨겁고요. 예. 어제 정부에서 재정 관련된 최고위 회의도 열고는 했는데 예. 핵심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산입범위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3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산입범위를 왜 갑자기 건드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저임금 노동자,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 등.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빈곤. 예. 네.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에도 네. 모든 유력 후보가 맞아요. 최저임금 10,000원씩. 예, 3년 내지 5년에 예. 달성하겠다 네. 했고요. 그 첫 단추로서 16.4%가 획기적으로 인상이 됐죠. 네. 그래서 2000년 이래 최대다. 박근혜 정부 때 7.5% 정도 오른 거에 비해서 9% 정도 더 높게. 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 문제의 획기적 개선책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예. 계속 오르는 16.4% 가까이 올라야지 네. 3년 내에 10,000원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기업 쪽에서도 은근히 선제적으로 이 대응하기 위해서 네. 부작용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 처음에 뭡니까? 늘 전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25%, 예.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7%밖에는 안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다. 그러니까 예.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한 조치는 확실하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00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묘수를 동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묘수인가요? 예, 저임금 노동자에게 바로 타격이 된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기 임금 인상이었던 사람들에게 줬다 뺏었다라는 것에 네. 보완 장치인데 이게 네. 일몰제입니다. 5년 이후에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내후년엔 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20%, 5%로. 네. 예.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시간이 가면서. 그 사이에 임금 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냐? 네. 아닙니다. 사용자 측 유인만 줄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은 잠재적인 요인은 되지만 이것이 뭐 틀이 바뀔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바뀐다고 해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25% 7% 산입 범위를 조정을 하더라도 이제 연구에 따르면 6% 정도 최저임금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걸 올리려면 8% 정도 더 16.4%가 아니라 24.4% 정도 올렸어야 24.4%. 산입 범위를 25% 7%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으면 그만큼 더 올려야지만 16.4% 오른 것만큼의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산하면 16.4%에서 8%를 빼면 8.4%면 박근혜 정부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줬다 뺏었다라는 얘기는 의미는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직접적 타격은 최소화시키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당장도 이 악영향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평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서둘러서 종합적인 판단도 없이 이건 뭐 관련된 연구를 참조한 거는 있지만 그게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삼을 만한 만큼 충분한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25% 7%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도 사실 저임금 노동자군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상호 형평성 문제든 따져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안 따지고 좀 이렇게 빨리 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다 임금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임금 노동자 군에 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왜곡된 임금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급은 작게 주면서 모든 걸 다 수당화해서 그러니까 뭐 야근하고 철야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일정 정도 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 뭐 휴일근로 뭐 이런 거 안 하면 사실상 본봉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퇴직할 때 되면 본봉으로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결국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기업에 많이 나왔던 게 뭐 고용 불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였기 때문에 당장 고용이 어려워져서 분명히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 그 얘기를 했지만 요 얘기는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사람을 자르게 될 거다. 그래서 뭐 무슨 아파트 경비원 얘기 막 이런 것만 하겠는데 실제 노동연구원이 조사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표까지 확인이 좀 됐어요. 적용된 지 5달 정도 됐는데요.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시기고요. 뭐 이 노동경제에서도 오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줄 수는 있다는데 마침 고용 지표와 소득 분배 지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흐름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흐름이 갑자기 큰 목소리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산입 범위를 조정하면서 기업들에게 이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대개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이게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올해 최저임금이 몇 % 올랐고 물가 상승률이 얼마이므로 이번에는 몇 % 올라야 된다라고 노동조합과 이제 사측이 협상할 때 그런 지표를 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저임금 노동자들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저임금 노동자들은